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지 쇼와이드 2부 문이 열렸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시에 진정되자 급등했던 글로벌 증시가 간밤엔 조용했습니다. 유럽은 소폭 하락했고요.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유럽 쪽은 일제 지표가 좋긴 했지만 오늘 밤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이어 지표는 호재성 뉴스였지만 사실상 묻히는 분위기였고요.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민간 고용과 서브업 지표가 부진하긴 했지만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날씨 탓으로 돌리면서 주 후반에 쓸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면 역시 이걸 확인하지 않은 심리가 더 강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날 많이 오른 급등에 따른 되돌림을 살짝 보인 글로벌 증시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떤 모습을 띨까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기대치를 충족하자 전일 사흘 만에 급반등에 1970을 회복한 상황인데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지만 코스닥도 이 와중에 절대 소외되지 않고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외국인이 거래소에 살짝 3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이긴 했지만 수급이 쌍끌이로서 더 강력했던 것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새삼 이런 고민을 해야겠네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출발증시 와이드 2부에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기분 좋게 많이 올랐던 전일장 다시 돌아보고 오늘장 미리 예견해 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 전문가 5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올해 목표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함으로써 코스피 훈풍이 불었다. 중국발 훈풍이었다라는 얘기시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에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 김영겸 팀장님은 대외 악재가 해소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하셨고 안상윤 대리님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속에 앞서 이틀간 있었던 낙폭이 거의 다 만회됐던 전일이었다라는 리뷰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프리뷰 볼까요? 더 중요하죠. 오늘 아직 개장을 하기 전인데요. 최희순 차장님은 뚜렷한 방향성은 아직 안 잡힌 걸로 보이고 상승 확인 후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더 한 다음에는 그때 따라서도 늦지 않겠다. 확인 후 매수 사인을 내셨습니다. 정영은 팀장님도 박스권 상단 돌파를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때까지는 조금 더 힘을 모으는 횡보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내다보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수급이 조금 더 좋아질 만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좋게 본다 하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로 집중하자라고 느낌표까지 찍어주셨네요. 안상현 대리님은 어제 그리고 급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조금 있을 것으로 내다보셨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 하셨습니다. 오늘은 느낌표 찍어주신 분 만나보려고요.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경 주식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등할 거다, 횡보를 할 거다, 혹은 추가 상승 후에 들어가야 된다 등등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전략이 많이 나왔었는데 유독 중소형주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 어저께 시장 대외 약재가 좀 해소가 되고 중국에서는 올해 이제 예상 GDP 7.5%로 좀 목표치를 정하면서 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초가보다 밀리면서 시장이 마무리를 했죠. 그 이유는 현물의 외국인 기관 수급이 생각보다 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순매수에 비해서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의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수량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어저께인데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 동반 200억 이상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개별 종목 장세가 어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있는 선물 옵션 쿼드러플 리칭 데이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동안 그런 파생 시장에서 짜왔던 그런 전략
악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일단 그 12월 동시반기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지금 그 주간장, 야간장 합해서 누적 선물 순매도가 거의 2만 계약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아무래도 쿼드러플 리칭데이까지는 그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지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대외 악재가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으로도 갈 그런 확률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른 분처럼 횡보장이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틈새적으로 아무래도 중소형 코스피 중소형주 코스닥 주식들이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건도 지금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고 주도 섹터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쪽 주식들로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어저께 보시면 CJENM 같은 종목은 코스닥 시가총액 대형주에서 가장 돋보인 종목이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악재 여러 가지 게임 부분을 분사하겠다 여러 가지 악재로 하락했던 부분을 어제 시세가 4만 원 이상 돌파를 하면서 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관련 미디어 컨텐츠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조금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전기차 기아차의 소울 아니면 BMW의 지금 밀려 있다는 i3 같은 경우 내년에 전기차가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다음 달에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2차전지나 전기차 관련 주식들 역시 최근의 움직임이 조금 뒤늦게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동시반기 전까지는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거워 보이는 대형주보다 수급이 훨씬 개선되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집중해서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소형주를 대표하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을 예로 들어 전망을 하신다면 사실 530에서 이제 여기가 끝일 거다 하는 전문가도 많았지만 오히려 지금 힘을 모으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해.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200일선을 돌파하는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그것이 이번 주에 이제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어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수급이 받쳐준다는 점이겠죠. 외국인 기관, 수급이 받쳐준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오히려 수급이 지금은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제 선물로는 물론 이제 다시 외국인들의 입성이 됐지만 이것이 현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지수 상승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틈새적으로 중소형주들의 매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금 길게 보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쉬고 있을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앞으로 전망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길게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거래소 종목도 괜찮아 보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수익률 게임에서 더 승산이 있다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현대증권 류용석 투자전략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오전에 전임대가 개막이 됐죠. 중국의 경제 청사진이 약간 그려졌는데 우리로서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성장률을 7.5%로 유지하고 낮추지 않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결국 신흥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인지 개혁의 속도를 막 올리지는 못하는 중국의 모습도 확인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3월달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중국의 전인대에서의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ECB의 정책 변화 여부 이렇게 좀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어제 발표된 중국의 전인대에서의 초안은 기존 성장률 목표였던 7.5%의 성장을 3년째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이 내용들에서 주요 핵심 요인들로 본다면은 고정 투자 증가율은 18%에서 17.5%로 목표치를 0.5% 낮춘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성장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대체하는 안을 좀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국 내부에서는 아직도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이슈 때문에요. 투자 성장률에 대해서는 좀 낮추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경제 성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반 투자를 고려해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커버하는 전략적 전술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여기서 7.5%를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은 성장에 대해서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 때문에요. 올해 내 중국에 대한 그 낮은 성장에 대한 이슈는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려하는 갑작스러운 성장률의 하락이라든가 투자의 급냉 또는 내수 부분에서의 그 부진함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전인대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안들 중에서 보면은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측면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런 측면에서는 환경과 좀 관련할 수 있는 국내 업종들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관련도 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코웨이나 위닉스 같은 이런 그 국내 업체들에 대한 저변 확대가 환경 관련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측면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에 관련한 에너지 소비 억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태양광 에너지나 전기차 이런 이슈들이 더 많이 부각될 수 있는 소지들이 커졌다는 점들을 국내 증시가 주목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반면에 투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부진했던 소재나 산업재 섹터들 가운데서 특히 소재 섹터 같은 경우가 좀 더 현재의 국면 즉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인대 분석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세부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팁을 가져가야 될지까지도 감사했는데요. 이제 22회의 얘기를 해보죠. 사실 3월달 22 통화정책회의는 워낙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3월달에 뭔가 일을 낼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로존 물가는 5개월 연속 0%대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조짐이 확실히 있는 것도 같은데 이번에 추가 부양책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보고 있는 22의 그 추가 부양책의 시점은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3월 정책회의에서는 즉각적인 추가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추가 대출 능력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러 차례 그 ECB 총재인 드라기 총재가 발언했듯이 추가적인 대책의 가능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IMF에서 지적했던 디플레이션 압력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보다 좀 구체적으로 2분기 중에 금리 인하나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을 아마 암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체감적으로는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인 성장이나 회복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국면인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추가 대책을 통해서 체감 금리를 실질 경기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은행이 좀 대출을 더 늘리고 레버리징 경제로의 전환 시사점을 조금 시장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추가 경기에 대한 부양책으로서 표만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2분기라고 본다면 어쩌면 3월부터 이런 그 유로존에 대한 부양책 심리가 일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 민감도 측면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았던 거는 국내 조선업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낙폭이 컸던 조선업종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게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그 낙폭이 좀 컸던 점들에 대한 반발 심리와 개선된 그 어떤 산업재에 대한 시각들을 반영한다면 유로존의 정책 변화의 가장 큰 수혜주로는 아마 조선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전인대 22 통화정책 회의만큼이나 중요한 이번 주 스케줄이 바로 미국의 고용지표 2월 고용 동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선행지표격으로 얘기 많이 되는 ADP 민간 고용은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문제는 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내용이 좋더라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호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일단 지표에 있어서 그 한파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시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2월 중순까지를 한파의 영향 구간으로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고서들에 대한 그 조사 기간에 따라서는 아마 지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3월 중후반에 발표되는 지표들이 보다 조금 현실적인 그 한파 영향을 제거한 미국의 본 모습으로의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최근에 관련된 발표들은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은 조사 기간이라든가 그런 반응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3월 7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 역시도 시장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을 있지만 그래도 조사 기간들이 좀 연장되는 흐름들을 본다면 실업률 등에서는 오히려 좀 개선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미국의 3월 지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 경기에 대한 그 시각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역시 부분도 일단 수면 아래에 잠복된 변수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크림 반도를 둘러싼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 되겠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그 밖에 여타 그 서방 국가 간의 대립 관계에 대한 불협화음들은 조금 수면 아래에 잠재했다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3월 달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월 25일 날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개혁안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오는 기간이 3월이라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1차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갖고 있는 개혁 혁신안이 좀 주가에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 보다 세부적인 측면들은 3월 그 각 정부 부처별로 내놓는 세부안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만큼이요. 이 반응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세부안들이 나오는 은행 건설업종이라든가 기타 소프트웨어라든가 관광, 의료, 보건업종들이 재부상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슈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중국과 우크라이나 불확실성까지 많이 완화된 시점에서 1970까지 왔습니다. 외국인이 완벽하게 왔다고 얘기하기는 뭔가 좀 애매한 시점에서 코스닥이 다시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중소형주가 더 낫다 하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3월 2분기 가면 모멘텀도 나올 곳이 많고 거래소도 길게 투자하면 대형주들 수익이 무난하게 나겠다 싶기도 한데 어떻게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짜가면 좋을까요? 예, 국내에서 변화는 크게 그 두 가지인데요. 당분간 수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들이 시장의 하나의 컨센서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수출 관련 업종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 탄력이 다른 섹터나 다른 그 시가총액 대비 내수주 대비해서는 좀 부진할 걸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한은 총재의 변경, 임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과의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한국은행의 행보 등들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국내 내수와 관련돼 있거나 또는 국내 자산 가치의 상승과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 나오는 중소형 자산 가치주들의 부상이라든가 또는 가격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의 우선주들의 부상 그리고 기타 이제 실적 오전이 대형주의 수출주보다는 내수 형태의 구조조정이 선행된 기업들이 중소형 기업들에서 다수 출현하고 있다는 점들을 본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 중형주들의 상대적 성과가 상당히 높은 기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수출업종보다는 내수업종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가치주 또는 특히 자산 가치주들에 대한 부상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뷰는 바뀌지 않으셨네요. 수출주보단 내수주,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퍼포먼스가 상당 부분 더 좋은 기간 이어질 것이다 하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6일 목요일 개장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장 전략 출발 상황 관련해서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일단 제 곁에는 샘플러스 정동 멘토님이 나와 계시고요. 화상 연결을 통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 정승영 과장님께도 시간을 좀 내달라 부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출발 상황을 잠시 후면 살펴봐야 할 텐데 일단 어제까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양시장 다 좋았는데 뉴욕이 약간 조용했거든요. 우리도 오늘 모멘텀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시작은 코스피 시장 0.12%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 역시 0.18%, 19% 상승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소폭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그 여파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쿼터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동시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역시나 동시 만기일을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형주 코스피보다는 중소형주에 힘을 쏟는 그런 날수가 조금 집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대형주가 오랫동안 소외 당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만 소외를 당하고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후에는 조금은 상승폭을 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조금 횡보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코스닥 장세는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급적인 면을 들어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최근 들어서 기관권에서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를 굉장히 큰 수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 수급파의 코스닥 시장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동시만기 이전까지 코스피는 조금 횡보하겠지만 이후의 모습은 일단 좋을 것이다 예상과 동시에 코스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강세 예상업종군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대형주들의 순환매도 큰 특징 중 하나였는데요.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승현 과장님. 네. 오늘 시장 일단 강세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어제 시장과 비슷하게 IT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중소형주 업종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시장에서 내추럴 엔터텍이나 아미코젠 같은 종목이 거의 신고가를 내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좋았던 IT 부품주 모베이스 같은 종목은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런 상승 흐름이 오늘까지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530선을 뚫은 코스닥 지수 자체가 단기 저항선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고점을 좀 더 높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아마 추가적인 랠리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금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외국인과 어제 기간의 동시 순매수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들어왔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고점을 계속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예전에는 아마 제가 좀 고점을 경신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박스권을 뚫은 상황에서는 아마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아마 추가적으로 이 종목의 베팅이 가는 종목에 대한 베팅이 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내는 종목에 대해서 일단 거래량이 막 동반이 되면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미코젠이라든지 내추럴 엔터텍 이런 종목 헬스케어 관련해서 시장의 올해 실적 전망치도 좋고 그리고 성장 스토리가 갖춰진 그런 류의 종목들은 추가적인 랠리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신고가 내는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동시효과 상황, 시가총액 상위주, 거래소 위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이 종목 얘기 먼저 하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진격의 네이버. 이제 위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모비스밖에 없습니다. 한익스 밀어내고 드디어 시총 28위까지 불어나면서 4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네이버가요. 오늘도 또 상승하면 87만 원대 정도 후반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3% 정도 떠서 출발할 거라고 동시호가에서는 나와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도 한 24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는 일단 소나타 발표 이후에 약간의 횡보세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133만 원대에서 크게 못 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모비스 같이 현대차와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녹인 구간, ELS 녹인 구간에서 수급이 조금 좋아지면서 반등이 있었던 포스코가 오늘 또한 추가 상승 28만 원 정도는 회복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3월 6일 목요일 우리장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 어제 급등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을 아침부터 보이고 있을지 양시장 출발 분위기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예, 오늘 양시장 예상대로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이 0.2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현대기아차 이런 자동차 업종이 조금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가 예상대로 3%대 이제 상승 출발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0.22%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역시나, 최근 들어서 장 초반엔 무조건 상승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도 0.3% 정도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보다는 역시나 중소형 개별주들이 상승폭을 틔우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조금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장 초반부터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초반까지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또한 양호한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시장에서 소폭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선물시장 0.2% 상승한 257.60포인트로 지금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역시 전일장의 외국인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완연한 커플링 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이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0.05% 정도 상승한 1071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달러원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1060원, 1070원 높게 가야 1080원대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박스권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70선 초반, 코스닥은 또 처음 본 지수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538.5, 또 한 번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코스닥은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역시도요, 오늘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전일에 이미 15,000엔선 정도 트라이가 장중에 한번 있었던 니케이인데 오늘 1%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일본 니케이도 개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 네이버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면 넘겨보시죠. 네이버가 역시 3% 정도 또 급등하면서 87만 6천 원까지 찍고 있는데 매일매일 신고가 행진이고요. 아이고 살걸 싶지만 지금 일단 많이 높긴 하죠. 88만 원 정도까지 오늘 아침 살짝 이미 찍은 그런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는 또 이 와중에 빨리 따라가도 모자란데 또 파란불로 4만 원대 안착이 아직입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 정도, 모비스는 제자리 걸음이고요. 포스코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 보입니다만 사실 어제 조선주와 함께 철강 반짝 올랐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고 끝낸 상태였거든요. 오늘 일단 재차 어제 윗꼬리 시도까지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십시오. 네이버는 오르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조용한 그런 국면이고 곧바로 네이버 이하 밑에 다른 순위 종목들을 보니까 거의 다 파란불로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실상 네이버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 종목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종목이 일단 안 보이네요. CJ E&M 어제 7% 정도 급등했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또 시작하고 있을지 잠시 후에 CJ E&M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4만 원대 완전히 뛰어넘은 CJ E&M이 네이버만큼이나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서울반도체가 오늘 1% 남짓 오릅니다만 여전히 48만 원대 구간이 아직 아니군요. 파라다이스가 어제 3만 원 보여주면서 신고가 찍었었는데 오늘 신고가를 또 살짝 더 경신하려는 추가적인 힘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주 분위기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업종, 강세 업종, 특별히 어떤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섹터 분석은요,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볼까 해요. 정승현 과장님. 네. 오늘 소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폭 상승해서 다시 하락 전환 할 듯한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업종들을 살펴보면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철강 금속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가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로 인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계 업종도 오늘 0.4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운수 창고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업종들을 살펴보면 코스닥 업종은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업종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침부터 상당히 좋은 출발 538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업종은
대체적으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아까 제가 강세 업종 예상을 할 때 IT 업종, IT 부품주가 강세 흐름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출발부터 코스닥 IT 지수가 0.5% 이상 상승을 하면서 어제 흐름이 좋았던 모베이스 같은 종목 다시 갭상승을 하면서 5% 이상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00억 이상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싸죠.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니까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도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가총액이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크래셜텍 같은 지문 인식 관련 삼성전자의 납품 한이 많이 얘기가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11%가량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수혜를 삼성전자와 납품 체결을 한 수혜 업종들은 역시나 스마트폰 부품주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오늘 또 강세 업종을 보인 IT 업종이 대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음식료, 담배, 그리고 그런 업종들,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업종 시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특별히 오늘 모베이스랑 크래셜텍 얘기해 주신 거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수급 분위기 들여다볼 텐데, 코스피는 약간 버거워하네요. 하락 전환 파란불로 바뀌면서 1970 겨우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어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 치고는 현물에서 많이 안 샀다 분석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장 초반 코스피 시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85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110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권에서 187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코스피 상승을 조금 장 초반부터 제한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기관권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 조금 크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출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권에서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띠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역시나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개인권에서 오늘 0.3%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량이 늘어난다면 역시나 오늘도 코스닥 장세 조금은 양호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3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까지 1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보여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선물시장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권이긴 한데 그나마 상대적 강세를 띠는 곳은 코스닥 쪽인 걸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점검해 볼까요? 오늘은 유진투자선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환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결과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달러원을 그렇게 종가상 급등시키기도 급락시키지도 못했고 1070원대 결국 등락하는 모습만 확인시켜준 꼴이 됐는데, 간밤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좀 들쑥날쑥한 지표가 나왔습니다만 NDF는 좀 조용한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환율 수급상 강세로 보여지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60전 상승한 1071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70원 초반대에서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밤에 미국의 2월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인 16만 명을 밑도는 13만 9천 명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2월 비제조업 지수도 51.6으로 지난 1월에 54보다 하락을 했고, 시장 예상치인 53.5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2010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미국 고용지표 결과에 있는 상황이고, 고용지표가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환율이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1개월물이 1073원 65전에 최종 호가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95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70원 90전보다는 8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환율 흐름을 살펴보면요. 환율은 1070원 아래에서는 영내 수급상 결제 수요가 우위를 보이면서 낙폭이 제한이 되고 있고 1070원 중반대에서는 내고 물량으로 상승폭 역시 제한되는 양상입니다. 즉 1070원 초반대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완화가 되었지만 주요 대외 이벤트인 22의 정책금리 결정과 미국의 2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오늘 관망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68원에서 1073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번 주 남은 재료인 22 통화정책회의와 미국의 2월 고용동향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박스권에 묶여있는 달러원을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님의 외환시장 동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약간 전일의 급등 부담을 덜고 있는 아침인데요.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네이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돌발 종목으로 시원하게 가장 첫 번째 타자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증권사의 목표가는 이미 100만 원을 내놓는 쪽이 수두룩한데요. 목표가 90만 원은 당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88만 원대까지 또 오른 네이버. 시총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한번 목표가 다시 한번 제시 받아보겠고요. 썬데이토즈가 전일 거의 한가 육박할 정도로 급락하면서 물량이 많이 쏟아졌었죠. 19거래일 만에 급락이었었는데 이제 거품이 슬슬 꺼지고 있는 건지 썬데이토즈 홀딩만이 살 길은 아닌 듯하죠. 전에 급락 이후에 되돌림이 조금 있긴 한데 썬데이토즈도 주가 전망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CJENM이 전일 7% 넘게 급등한 가운데 전고점인 43,000원까지 넘길 만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주가는 승승장구할까요? 악재 해소 이후에 무섭게 오르는 CJENM까지 마지막 돌발 종목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돌발 종목 분석은요.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 과장님. 네. 네이버 거의 뭐 신고가 거의 뭐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시가총액이 지금 4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오늘 88만 원까지 터치해서 이제 90만 원을 목전에 두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했죠.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뭐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앞으로의 뭐 성장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그 내용이 아마 네이버에 또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업종군 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같은 업종으로 분류가 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시장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외국인이 너무나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한 열흘 동안 거의 뭐 매일 네이버를 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 곧 어디가 꼭지일지 예측하는 것도 사실 무의미하다. 결국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는 종목이 계속 가고 그리고 수급이 쏠림 현상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전략 종목을 한두 종목 피킹을 해서 이거 올리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평가 뭐 잣대로 고점을 예측하고 목표가를 예측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했을 때 고점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꺾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홀딩 유효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썬데이토즈 이 종목도 17,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거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고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었는데 어제 거의 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좀 밀렸었죠. 그러면서 오늘도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음봉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아마 지금 구간에서는 뭐 사시는 분들 없겠죠. 아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어제 무조건 팔아야 되는 자리였고, 지금 어제 한가 근처에 왔다고 지금 사겠다. 물론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절대 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썬데이 토지에 대한 뭐 애니팡2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지만 지금 현재 저는 뭐 접근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일단 고점에서 눌림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이를 한 일주일 정도는 보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J ENM 거의 뭐 전고점 부근까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면서 사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뭐 좋은 흐름을 이어오면서 거의 뭐 전 고점 부근까지 와요. 전 고점 부근이 43,000원 정도 부근인데 다시 그 부분까지 거의 이제 신고가를 내려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CJ ENM 낙폭이 단기적으로 워낙 컸었고 뭐 그렇게까지 또 빠질 종목은 아니었는데 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낙폭 가드에 대한 메리트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졌고,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저는 33,0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결국 수익성 개선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세무당국 추징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급락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뭐 게임 사업 부분 매각설 이 부분도 사실 뭐 사실 무근 뭐 이렇게 밝혀졌고, 그리고 일단 뭐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CJ ENM은 전 뭐 당연히 신고가를 낼 분위기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일단 신고가를 넘었을 때 사실 조심해야 되는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단 넘을 것이냐 넘지 못할 것이냐 여기에 베팅을 거시는 것보다는 일단 넘고 나서 그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지는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셨고, CJ ENM은 오히려 전고점을 뛰어넘은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겠다 하셨습니다. 네이버 썬데이 토지 CJ ENM뿐만 아니라 오늘 STX 그룹주들이 산을 비롯한 채권단 출자 전환 허용 소식 때문에 일제히 급등 내지 상한가 흐름인데요. 중국주도 오늘까지 강세고요. 그 밖에 KT, ETS 그리고 알마켓 인수가 사실상 피인수 대상으로서 거론됐던 SAMT가 무산 소식 때문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보기에 앞서서 워낙 핫했던 저희가 세 종목을 돌발 종목으로 봤기 때문에 혹시 나는 꼭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네이버나 CJ ENM 썬데이 토지 가운데. 저는 아무래도 CJ ENM하고 네이버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뭐 시장에서 현재 나오는 상황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의견들이 조금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조금 소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네이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페이스북, 트위터까지, 이러한 SNS 관련 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도 상승 랠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 먹거리가 거의 없는 전무한 상태에서 역시나 네이버가 각광을 받으면서 수급이 조금 더 집중되면서 100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사기에는 역시 좀 지금 급등하는 추격 매수는 조금 무조건 자제해야 된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90만 원 이하에서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한 85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85만 원까지 오지 않는다면 그냥 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정적인 투자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돌아보니 70만 원일 요때 샀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70만 원은 무조건 넘어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80만 원이 넘는 것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날 정승현 과장님이 70만 원 밑에 사라 그러셨는데 얘기 듣고 사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CJ ENM 잠깐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CJ ENM 뭐 게임 사업부 매각 이제 매각 우려감에서 완전히 탈피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고가를 갱신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CJ ENM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강한 가운데,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 몇 종목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리고 CJ ENM을 들 수가 있는데, 역시나 수급이 조금 집중되는 면, 특히나 기관권에서 매수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CJ ENM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역시나 바닥권에서 잡았던 물량이 이제 다시 신고가 부근으로 다시 회귀를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간에는 실적이 1분기 그리고 올해 실적이 개선되면서 CJENM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나 눌림목 구간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CJENM 같은 경우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역시나 한번 20% 정도 이제 눌린다면 그때 가서 안정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급한 지금 사고 싶은 이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STX 그룹주, 중국주 순으로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STX 관련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TX 관련주 오늘 사보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미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STX를 비롯해서 관련된 주식 절대적으로 접근은 자제해야 된다.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단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STX 그룹주 경영 악화, 재정난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하락했던 종목이었는데 지난해 8월을 보면 2,000원 그러니까 1,000원 중반대였던 주가가 6,000원, 7,000원대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역시나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급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다시 보면은 1,300원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오늘 출자 전화 이거 승인 소식에 지금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완전히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기 전까지는 STX를 비롯해서 관련된 그룹 주식 이러한 변동성이 큰 그러한 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STX 관련주 내일장 점상한가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추격 매수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최근에 2차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지난해 말에 뉴욕 증시에서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 상승 랠리가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10배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도 속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에서 그동안은 이제 회계 감리 그 시스템을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뉴욕에다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회계 감사 이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면서 중국 관련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 여파로 올해 초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역시나 상승을 키워나갔습니다. CKH 같은 종목은 100% 이상 이미 상승을 보였었는데 어제부터 또 한 번 급등했던 이유는 역시나 중국 양의 모멘텀이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소비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러한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통제 경제인 중국에서 GDP 성장률 자체를 7.5%로 유지하면서 예상보다 조금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까지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2차 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랠리까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역시나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시점부터는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이 중국 관련된 중국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AMT입니다. 역시나 아이마켓 코리아 피인수 부근에 대해서 지금 인수가 무산됐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10%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SAMT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아이마켓 코리아에 인수를 당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급등세를 펼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종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SAMT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우량한 종목만큼 PER도 높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인수가 무산되면서 오늘 10%의 하락은 당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저가 분할 매수가 조금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SAMT가 2,000원을 하회한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 그 이유는 회사가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단기 악재 인수 무산은 단기 악재
약재에 그칠 뿐 단기 약재로 추가적으로 한 10% 이상 좀 더 하락한다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SAMT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가 하락을 조금 즐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지금 KG ETS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KG ETS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지난해 한 8월, 7월쯤에 상장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KG ETS 오늘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KG ETS뿐만 아니라 전일장에도 뭐 GNC 에너지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그만큼 이런 폐기물에 관련돼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KG ETS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실적 같은 부분도 2012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은 역시나 기대감에 의해서 당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KG ETS 역시 고평가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높게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에 부응하는 실적이 올해 당장 찍히지 않는다면은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는 조정권으로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전량 팔거나 뭐 비중 축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일 뭐 다음 주 초반까지 상승을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종목이 KG ETS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서 IT 부품주 분석해 주셨던 정승용 과장님께 IT 부품주 몇몇 종목들 오늘 이슈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베이스 전일 상한가 갔는데 오늘 또 상승해서 좋아 보인다 하셨는데 모베이스 주가 투자 팁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크루셜텍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 공급설 부인해도 오늘 또 한 번 재차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종목 목표가나 대응 가격대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멜파스가 작년에 적자 전환했다는 실적 부진 소식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도 수익성이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아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멜파스까지 오늘 꼭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호실적이 나온 톱텍과 앞으로 향후 수주 기대감 있는 아몰레드 쪽 AP 시스템은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IT 부품 쪽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정 과장님. 네. 크루셜텍과 모베이스 오늘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봤을 때 크루셜텍 물론 뭐 지문인식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문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갤럭시 S5에서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쓸 때 이 보안 문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이제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결국 크루셜텍이 지문 인식과 관련해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본다면 이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가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입니다. 한 11,000원에서 11,500원 이 사이가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을 뚫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한 13,000원, 4,000원까지. 하지만 여기서 계속 하루 이틀 뚫으려다가 또 밀리고 또 오늘도 윗꼬리를 달고 또 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는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어제 또 기관과 외국인이 워낙 또 많이 팔았고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오늘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한 10,000원대, 10,000원이 깨진다, 10,000원 초반이다, 이 정도는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되겠지만 사실 오늘은 그때 사신 분들이 지금 파는 날이지 지금 접근해서 박스권 상단을 뚫고 14,000원을 목표가를 보자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는 실적이 사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대부분 시장은 예측을 했습니다. 300억 정도 수준으로 워낙 스마트폰 케이스와 관련해서 좋다는 얘기, 모베이스와 그리고 이 비슷한 업체가 서원인텍이라든지 이렌텍 이런 종목들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좀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아는 분들은 다 예측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전혀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00억도 안 되는 수준인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퍽 한 3, 4밖에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 스마트폰 케이스 관련해서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결국 많이 팔리면 납품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이유로 기관과 외국인이 별로 좋아하는 그 스마트폰 부품의 섹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싸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산 종목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실적 대비 워낙 지금 1,000억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시는데, 일단 하지만 어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또 매수가 또 적극적으로 들어오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10,000원이 넘어 있는 상황에서 10,000원을 깨기는 저는 힘들 거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10,000원이 깼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이 깨긴 힘들겠지만 10,000원 초반, 그렇다면 접근하시고 일시적으로 장중에 10,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 정도에 사서 목표가 11,000원, 12,000원 정도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고, 아무리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더라도 사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갖춰지지 않으면 또 위로 마냥 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선호하는 비즈니스는 아니다라는 점으로 마냥 밸류에이션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멜팔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죠. 이제는 실적 발표가 4월 이제 중순까지, 3월 중순까지 대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그런 점 감안했을 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급락을 할 것이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멜파스는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렇게 수익성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수익성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이 다음 레포트가 수익성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낸 레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다시 반등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P 시스템, AM OLED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으로 오늘 3% 이상 상승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AM OLED는 별로 시장에 또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한 10%, 15% 정도 전 섹터, 전 종목들이 AM OLED 관련된 전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 올라오는 상황, 아까도 멜파스와 마찬가지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수익성이 악화됐는데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리가 시장에 반영이 될 때 올라오는 그림, 결국 AP 시스템도 그런 논리로 인해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텍 같은 경우도 결국 실적 기대감, 이 부분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AP 시스템과 같은 논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들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샀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수급적인 부분도 함께 살피면서, 일단 바닥은 톱텍 같은 경우에 나온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한 14,000원대가 매물벽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라는 점으로 기술적 분석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부품주들 역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군요. 크루셜텍과 모베이스는 특별히 신규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10,000원 정도대 기다렸다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들미디어가 전일 영화관 사업 진출 때문에 상한가 치더니 오늘도 윗골이 좀 길게 달았지만 또 추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유진기업은 신고가인 반면에 코론글로벌은 소위 점한가에 잠겨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얽힌 사연들 들어보죠. 먼저 캔들미디어부터.
네, 그렇습니다. 캔들미디어 오늘 뭐 장초반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소폭 지금 음봉을 맞은 상태인데 지금 999원 2.4% 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는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심해야 되는 기업이 캔들미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캔들미디어 잠깐 보시면 지금 자본 잠식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는 부채가 40억 원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 흑자로 전환된다면 주가도 큰 상승 랠리를 펼치겠지만 자본 잠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역시나 다른 자본 잠식 기업보다는 조금은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자본 잠식이 아닌 기업보다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금 자체가 264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조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이 자본금은 높다 이러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자본 잠식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감자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캔들미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캔들미디어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은 이제 유진기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기업 최근에 상승세 정말 무서운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뒷얘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사실상 시멘트 업체가 중소형 개별주 건설주보다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멘트주가 지금 가파르게 더 상승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정부에서 국내 주택 시장을 살리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역시나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국내 수주보다는 이제는 해외 수주를 받아야지 실적의 개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국내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은 역시나 국내 국한된 소형 건설사 위주로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에 관련된 시멘트 업체가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받으면서 시멘트 업체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한일 시멘트, 성신양해 등이 전일장에도 상한가 가까이 오르는 그런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기업이 왜 오르느냐? 역시나 시멘트주를 안 좋게 봤던 투자자들이 뒤늦게나마 잡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유진기업이 아니었나 이런 말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게 시멘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지금 시멘트 업체들은 올랐지만 레미콘 업체는 사실상 이게 호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진기업이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현재 시점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종목이 유진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굉장히 상승폭이 튀어나온 가운데 오늘 점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감자 그리고 상한 우선주 발행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를 가는 게 당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재무제표를 잠깐 보시면 부채 비율이 500%가 육박하고 지금 유보율 자체도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감자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코오롱 글로벌 감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역시나 감자가 진행된 이후에 하한가가 풀리고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올 때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960선으로 재차 빠져서 쉬어가고 있는 그런 날인데요. 특별히 정동 멘토님은 어제 많이 올랐던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었지만 조선, 건설, 철강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조선주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장 그리고 오늘장까지 사실상 중국 양해 선물을 받은 업종,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5개월 연속 1%를 밑돌았습니다. 그 이유, 그 말은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게 유로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플레이션 우려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양책을 펼쳐야 하는 게 ECB입니다. 그런데 ECB 같은 경우는 미국식의 돈을 찍어내기식 양적 완화 부양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독일과 영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찍어내기식 양적 완화는 조금 부양책은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우회적으로 단기 채권 발행, 좀 불태화를 금지시킨다면 부양책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조금 우회적으로 부양책을 단기 채권 발행, 불태화 정책, 금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면 만약에 유로존 이러한 통화정책 회의에 기대감으로 조선업종 역시나 수혜를 받으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업종 조금 유심히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현대중공 류영석 팀장님과 거의 비슷한 이유로 조선주에 관심 갖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빠집니다만 코스닥은 계속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중소형주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정승현 과장님의 생각도 그러신지 여쭤보면서 전략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530선이 단기 저항이 될 것이다. 일단 저항이 1차적으로 됐었는데 이제는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상승은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 매물병을 뚫고 넘어섰는데 여기서 그치기에는 애매한 거죠. 그칠 수가 없죠. 이제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 고점이 전 고점인지 아니면 전 고점도 뚫어서 500, 560 넘어설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고점이 어딘지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추가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어제 동반 순매수 오늘 또 소폭이나마 동반 순매수 수급적으로 기관의 외국인의 베팅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추가 상승 기대감은 좀 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점에 자는 종목들은 물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고점을 경신할 때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일단 추가 상승 기대감은 높지만 리스크 관리도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아미코제, 내추럴 엔도텍도 언급하셨고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온 모베이스 얘기도 크루셜텍과 함께 IT 부품 쪽에서 괜찮은 종목으로 얘기를 들려주셨었죠. 지금까지 정승현 과장님, 앞서 분석해 주셨던 분은 정동욱 멘토님이셨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급등 이후 쉬어갔던 간밤 글로벌 증시처럼 우리 현물 시장 분위기도 그러한데요. 코스닥을 제외하고요. 선물 쪽 분위기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장에 바짝 상승한 이후에 상승폭 더 못 키우고 제자리 걸음하다가 막판 한 몇 분 만에 1피가량을 빼는 걸 봤습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지요? 전체적으로 동시호가 마감대 부근에서 늘 그 주간 시장 쪽이 3시에 현물이 마감되고 나서 3시 15분까지의 선물 마감에서 늘 지금 프로그램에 인위적인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눈치 관망 출발이 좀 되었습니다. 그 포지션 속에서 신규적인 자금의 핸들링이 들어오기보다는 거의 다 눈치를 보면서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고 규모 자체도 같은 시간 대비해서 전일 대비하면 거래 자체가 많이 한산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장을 지금 정리하자면 현물 쪽에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힘을 놓고 우리가 결론을 내보면 꼭 이것이 치킨을 비유하자면 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힘이 시장의 하락 조정포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나머지 여타 몇몇 종목군들 쪽에서 그 부분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 들어오지 못한 옵션 가격에 대한 가격 맞추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 이후에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 쪽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 우위 쪽, 하지만 기관계 도합 쪽에서 매도 우위 쪽으로 점쳐 있습니다. 투신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급락장을 하지 않고 550억대 부근에서 아직 증가 속도를 높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융투자 창구 쪽. 자, 어제도 시장이 고점을 더 강하게 올려가려면 조건은 기관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주 외국인들의 핸들링 속에서 기관이 매수 쪽으로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가 걸리면 종목군들도 슈팅. 하지만 그 부분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다시 한번 기관의 매도 때문에 고점에서 떨어지는 템포, 쉬어가는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현물 자체에서도 그런 모습이, 지수에서도 그 모습이 계속 연출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콜옵션 쪽 시장 출발과 함께 거래가 여전히 한산하게 출발되었고, 풋옵션 쪽 추이도 역시 거래가 한산합니다. 그만큼 현재는 비추세 구간 쪽이라고 전체적으로 장중의 포지션을 보면 비추세가 걸려있다 보니까 한번 여기서 옵션의 프리미엄이 높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긴 높기 때문에 거래가 좀 한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추이를 놓고 보면 차익과 비차익 동반 매수 우위 쪽으로 점차 지었는데요. 어제 이제 베이시스를 급락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베이시스를 호전으로 붙여놓으면서 이 부분의 영향력으로 차익과 비차익이 동반 매수 우위 쪽으로 잡혀주었다. 그러면 시장의 이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 확대 여부를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출발적인 갭 보정 차트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257.80이면 위에 있습니다. 이거를 설정해 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뚫어내서 안착을 했을 때만이 추격으로 매수를 들어가셔도 안정적인 매수 자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겠고요. 하지만 지금 박스권 쪽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박스권의 폭 자체가 만들어지는 폭 자체가 1p도 안 됩니다. 그만큼 장중 변동성이 또다시 또 줄어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탔을 때만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현재 이 부분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고점의 매도 전략적으로 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1루타 정도만 예측을 하시고 2루타나 3루타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리고 만약 이 저점 부근에 어디선가에 저점을 잡고 싶으시다면 11시 이후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타 치는 날이지 홈런 기대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라는 얘기셨는데 오전장 황금 라인은 257.80이었고 저점 매수를 아주 짧게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도 11시 이후의 모습을 관찰한 뒤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오른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을 빌미로 좀 쉬어갔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딱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피는 1960선까지 소폭 빠지면서 쉬어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를 다시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538대 수급도 오늘 훨씬 탄탄해 보이네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 기관의 매수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칩니다. 오늘 밤 22 통화정책회의 챙겨서 내일 아침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